이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우울증의 원인이나 이런 것을 좀 알아본다면은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이론적인 가설은 예전부터 가설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렇다 하면 그 예전의 가설들도부터 이제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뇌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능의학이라 하는 몸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왔고 그 어려운 몸을 갖다가 공부도 하시고 해야지만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고 해서 이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이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해 나갈까 하는 이제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걸 계속 반복해 가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쉽게 공부를 하면 쉽게 잃어버리니까 좀 어려운 공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설을 보면 제일 기본적인 가설이에요. 이 가설을 보면 이 단가아민 가설이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기능의학 선생님, 회원분들은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노아민이다 하면 이제 신경전달 물질에는 우리가 기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신경전달 물질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세 개를 꼽죠. 거기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노아에피네프린입니다. 이 세 개가 가장 주되게 작용하고 있고 이 뇌에 서로 간에 중간중간에 간섭하는 그 신경전달 물질들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내에는 우리가 가바도 있고 글루타메이트도 있고 아세틸콜린도 있고 히스타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흐름을 아신다면 좀 더 뇌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이해하기에는 좀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냥 깊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상황으로 이제 그 뇌를 갖다가 이해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상황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가아민의 가설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우울증은 단가아민이 줄어져서 우울증이 생긴다. 그래서 단가아민 이 사항을 높이면 우울증이 개선된다.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뇌간이 있죠. 우리가 요 앞에 제가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보면 대부분은 그 세로토닌도 여기 뇌간에서 존재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노아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전전두엽까지 이렇게 가면서 전전두엽에 이제 도달해 있는 이 단가아민의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있는 양이 어느 순간에 줄게 된다는 거죠. 이 줄게 되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이 되었다라고 이제 아주 초기에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고 이 상황을 위해서 그러면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노아에피네프린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 올릴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찾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이제 이해를 그 전에 이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노아에피네프린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아에피네프린 또한 똑같겠죠. 그래서 노아에피네프린은 우리가 음식이든 어떻게 들어온 티로신이라는 물질이 이 티로신을 운반해 주는 트랜스포터 수송체를 통해서 이제 그 셀 내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 말단의 어떤 신경세포 축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내에서 있는 엔자임에 의해서 이 분해가 되고 이제 합성이 되겠죠. 티로신에서 도파로 바뀌고 도파민으로 바뀌고 그리고 도파민에서 노아에피네프린으로 바뀌고 노아에피네프린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에서 노아에피네프린이 만들어지면 신경말단에 베지컬, 소포체가 있는데 소포체 내에 신경전달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 함유되어 있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 어느 순간에 바깥으로 나온다. 그 바깥으로 나온 것은 시냅스로 나온다. 시냅스로 나오는 목적은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에피네프린이 이제 분비가 되면, 이 분비가 생성되고 저장되고 이제 분비가 되는 상황에서 분비가 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 신경세포에, 시냅스 후 신경세포에 반응을 하고, 반응하고, 남은 이제 그 노아에피네프린은 그 시냅스 내에 있는 그 효소들, 이 효소들 보면 이제 마오 효소와 콤프라는 효소가 이 신경전달 물질을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여기서 분해되든지 안 그러면 이 노아에피네프린 수송체를 통해서 다시 그 신경 말단으로 이제 그 옮겨져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다시 활용되기도 하고, 요 말단 축삭에 있는 마오라는 효소에 의해서 또 파괴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을 마지막으로 하기도 하고 다시 분비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아에피네프린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피네프린이 이제 분비가 되면 여러 가지 수용체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그 노아에피네프린의 수용체는 우리가 그 이전에 세로토닌의 수용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세로토닌은 그 7개의 패밀리에 14개 이 수용체가 있다. 그래서 차후에 밝혀진 사항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해서 15개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통상은 14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노아에피네프린은 여기 보면은 알파1 수용체, 알파2 수용체는 A, B, C, 베타 수용체는 1B, 3, 1, 2, 3, 그죠? 그리고 프리시냅틱 알파2 오토 리세터,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체에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노아에피네프린의 작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용체가 조금 더 이제 깊이 나중에 들어갑니다. 깊이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은 뭐냐 하면, 세로토닌과 노아에피네프린과 도파민들은 각자 자기의 신경세포에 대한 수용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수용체가 다른 데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의 수용체가 도파민 신경세포에 붙어 있기도 하고, 노아에피네프린의 수용체도 세로토닌 신경 말단에 붙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질적인 자가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해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세로토닌이 뉴로 모듈레이션이라고, 신경 조절 물질이라고, 세로토닌이 이제 노아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관여하기도 하고, 노아에피네프린이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관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그 중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 또 이제 노아에피네프린 또한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더 이해를 잘 하실 건데요. 여기 선포체에서 이제 그 수상돌기 쪽에서 신경 말단으로 자극이, 그죠? 전기적인 자극이죠. 전기적인 자극이 가게 되면 신경 말단에서 이 노아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고, 노아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많이 되면 많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기 알파2 오토 리셉터에도 붙게 되니까, 알파2 리셉터에 붙으니까 양이 많아서 여기까지 붙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붙고 나니까 그만 나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차단병을 새기는 거죠. 이렇게 작용함으로써 노아에피네프린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알파2 이제 그 아드레노 오토리셉터가 이 축상 말단에 있기도 하지만 여기 수상 돌기에 있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붙게 되면 뭔가 신호 전달 사항이 적게 전달이 되겠죠. 여기 붙을 만큼 밖에 시내스 쪽에 이 노아에피네프린이 많이 분비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적게 분비가 되도록 이 신호 전달을 적게 전달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노아에프네프린이 이 시냅스에서 양이 줄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이 전달 조절된 사항들이 어떤 우리의 감정과 어떤 사고와 어떤 그 이제 신경 전달 물질, 그 신경세포들이 작용하는 기능들, 기억들, 저장, 이러한 사항들, 또한 인지 기능, 이러한 부분들이 조절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그 단가 아민 사항에서 세로토닌과 노아에프네프린은 또 어떤 관계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가 하는 일례를 드러났습니다. 일례 사항을 보면 우리가 뇌간에서 이 전부 다 중추가 있죠. 노아에프네프린의 중추와 라페, 그죠? 노아에프네프린 중추와 로쿠스 셀룰레우스의 그 노아에프네프린 중추, 이 중추에서 선이 쭉 나가서 피질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질에 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두 가지 사항이 조절이 되면서 어떻게 이제 분비를 많이 할 것이냐, 분비를 적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사항은 우리의 정서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몸에 세로토닌의 양과 노아에프네프린의 양과 우리한테 들어온 어떤 자극들, 스트레스 자극이라든지 어떤 몸의 호르몬 변화, 이런 사항에 따라서 이 신경세포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을 보면 이제 피질 쪽에 가 있는 세로토닌 이제 뉴론과 이 노아에프네프린 뉴론 상황에서 세로토닌 뉴런에 노아에프네프린의 알파2 리셉터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에프네프린이 분비가 되다 보면 알파2 리셉터에 딱 붙게 되니까 알파2 리셉터는 오토 리셉터라 해서 여기에 뭔가 작용을 하면 이 물질을 분비를 하면 안 되겠다고 억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 작용을 하니까 이 상황에서는 세로토닌 양이 분비가 줄게 되겠죠. 어떤 상황이든 피질에서 세로토닌이든 뭐든 단가아민이 준다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단가아민의 세로토닌이 준다. 그 상황은 뭔가 우울증 상황이라든지 불안증 상황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그 뇌간에 있는 이제 세포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양과 이 피질에 있는 양과의 사이는 서로 상관관계가 맺어져 있다. 이래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항은 단가아민 수용체 가설입니다. 그러면 단가아민이 줄었는데 과연 줄었는 사항을 첨가를 해봐도 그러면 도파민 음식이라든지 도파민에 관계되는 티로신을 복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트리토판을 복용해서 세로토닌을 높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해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봤을 때는 이 모노아민 리셉터의 사항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 변화까지 가야지만 효과가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항이 이 단가아민이 분비가 되어 있는데 피질에서는 이 수용체의 개수가 엄청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상황에서는 이 단가아민 세로토닌이나 노아에프네프린이나 도파민 수가 줄어드는데 줄어들다 보니까 수용체는 늘 그 신경전달 물질이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점점점 그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업 레귤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업 레귤레이션 되는 사항이 그 업 레귤레이션이 돼도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가지려고 많은 리셉터 수용체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이 과민성 이 사항이 우울증 사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업 레귤레이션 돼 있는 사항들이 그 우울증 사항이고 그 업 레귤레이션 되는 사항을 줄여주는 것이 이 우울증의 치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경체 수용체가 이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업 레귤레이션으로도 그 포스트 시냅틱 세포 표면에 수용체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수용체를 다 줄여가는 상황, 그렇게 되는 상황이 치료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사항은 우리가 뉴로트로픽 하이포테시스라고 뭔가 신경 성장 인자가 이제 뭔가 관여가 된다. 그 사항을 보니까 뭔가 이제 BDNF라고 하는 뇌유래 신경 성장 인자라고 하는 물질이 있더라. 그러면 이 사항이 하는 일이 뭔가? 그러면 우리 단가민이 이 세포에 우리 그죠 수용체를 배웠잖아 그죠 수용체에 딱 결합을 하면 수용체가 트랜스덕션 뭔가 변형을 일으켜서 그 변형에 따라서 에너지 그 엔자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생기고 그 엔자임에 의해서 세컨더 메신저가 생기고 그 세컨더 메신저가 서드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그 DNA에 있는 쪽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그 DNA에서 반응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항을 신호를 보니까 DNA에서 뭔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BDNF라고 하는 이 물질,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단백질이 하는 일이 원래 이 뉴런이 뭔가 이제 성장되지 못한 어린 뉴런들, 미성숙된 뉴런을 성장을 시키고 성장이 된 뉴런의 기능을 생존 가능하도록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이 시냅스의 커넥션이 굉장히 많아져야지만 활발하고 건강한 신경세포인데 이 시냅스들이 없어지면서로 신경 전달할 수 있는 양이 줄기 때문에 우리의 뇌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의 커넥션을 잘 유지를 하고 더 많은 시냅스를 가지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신경세포가 잘 살아남도록 셀이 뭔가 위축돼서 사멸되지 않도록 그걸 도우고 이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DNF 사항이 이제 뭔가 이 신경을 갖다가 더 건강하게 만들고 뭔가의 어떤 그 안 좋은 상황을 갖다가 더 좋게 만드는 환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우울증 상황일 때 이 BDNF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울증이 아닌 상황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BDNF가 증가를 하면 이 우울증으로 빠질 수 있는 환경을 뭔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가지를 많이 치고 가지 이 상황에서 우리 시냅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 이제 가지 상황에서 이거 시냅스 상황을 우리가 그 보면 플룬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많은 시냅스들이 여기서 이제 가지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이제 시냅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이 BDNF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뭔가 이 영양적인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점점 사멸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자기 자체 내에서 그대로 셀이 죽어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BDNF가 오면 뭔가 여신경이 발달하고 하는데 뭔가 도움을 주고 뭔가 영양인자를 주고 이름으로써 이 신경세포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감도록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우울증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울하지 않는 세포가 건강한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BDNF도 우리가 우울증이든 뭐든 이 신경퇴행성 상황이든 이런데 도움을 주는 상황 인자가 될 수 있다.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DNA까지 간다 그랬죠. DNA 상황에서 핵에 들어가서 그 세컨드 메신저라든지 3차 전달자라든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들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 이 DNA에서의 어떤 발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현 상황을 저지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뭔가 발현이 잘 되는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적인 상황은 이 BDNF라는 단백질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저해를 준다. 뭔가 발현이 되지 않도록 자꾸 막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BDNF를 덜 생성되게 만들고 이 단백질이 덜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이 신경세포의 건강을 되찾지 못하도록
좀 뭔가 메말라 가도록 이제 좀 뭔가 이제 위축되고 사멸되고 신경세포가 죽어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 사항이 우울증의 사항의 하나의 이론 인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뇌의 기질적인 면에서 뇌의 위축성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브레인 MRI라든지 팩트라든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알아보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여기 HPA 엑시스 같이 이러한 사항들이 돌아가는데 뇌에서는 가장 그 우울증과 불안증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편도체와 해마입니다. 여기서 감정과 기억과 어떤 그 기억에 따른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것 이러한 것들 그리고 기억과 연관된 감정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절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른 어떤 정신적인 어떤 증상이든 이런 사항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편도체에서 해마에서 건강한 상황에서는 이 해마 그죠? 이 편도체가 요 앞에 김혜원 원장님께서 그 편도체 부신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충분히 거기에 나왔는데요. 그 편도체가 어떤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편도체가 자의적으로 이제 이걸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편도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늘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뇌의 총사령관은 우리의 뇌의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이 건강하면 그렇게 큰 문제까지 생기지가 않는데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 뭔가 통제가 잘 안 되고 뭔가 이제 종합 사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하게 되고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도체에서 자극을 받으면 편도체에서는 이 시상 하부 쪽에 전달을 하고 시상 하부 쪽에 전달을 하면 시상 하부에서는 각자의 호르몬을 분비해야 되는 기관 쪽으로 너는 호르몬을 분비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 너는 그 부신 호르몬을 분비해 이렇게 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신호를 보내서 가다 보면 부신에서 코티졸이 나오고 그럼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나면 내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뇌에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상하부가 너가 분비됐구나. 그러면 시상하부가 그러면 내가 이제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이러면서 정상적인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돌면서 해결을 하고 거기서 휴식 기간을 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이 되면 이 편도체와 이 해마가 양이 위축돼 버리는 거죠. 이 위축되면 이 상황에서 시상하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이제 연락하는 상황이 뭔가 잘 제어가 안 되고 시상하부에서 이 편도체에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내한테 연락이 오면 이 시상하부에서 그만하라고 신호를 줘야 되는데 이 시상하부는 그런 전달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르몬을 분비해야 되고 지금은 몸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몸을 지키기 위해서 뇌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 코티졸 부신 호르몬이 계속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신 호르몬과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들도 관여가 되겠죠. 그런데 주되게는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 전에 이제 그 강의를 봤을 때 보면 다른 호르몬들은 성호르몬이든 뭐든 다른 호르몬들은 생성되는 것이 다 차단이 되고 코티졸만 분비되도록 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코티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코티졸만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티졸의 장점은 있지만 그 장점 사항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이 코티졸의 과다 사항에 따라서 몸이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하에 있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이 상황 또한 우리가 우울증이 있을 때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몸의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자는 의미예요. 우리가 브레인 서큐트 하이포테시스라고 우리 뇌의 전체적인 회로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의 상황을 갖다가 볼 때는 우리가 브레인 서큐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뇌의 상황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트라우마 없이 잘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런 성장이 잘 됐을 때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뭔가 감정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약간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대해서,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약간의 증상은 나타나지만 그 상황이 없어지고 나면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보상적으로 자기 자신이 거기서 이겨내는 찬스를 갖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정상이 없이 되고, 그렇게 요 상황을 경험하고 보면 나의 브레인은 좀 더 뭔가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시스템화 되어 간다. 나의 정서적인 거든지 내가 그런 상황에서 적응하는 그 상황을 바라다 보는 시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차후에 좀 더 나간다면 어떤 상황일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측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나의 자아가 할 수 있는 자아의 기능 속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상황을 갖는 상황이고, 거기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느냐.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아무 일 없이 되고 어떤 자극 없이 성장을 하면 정상이 없이 되겠지만, 이 어린 시기든 성장하면서 어떤 어뷰즈라든지 어떤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상황일 때 그 반복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뭔가에 대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이제 자기가 순종을 한다든지 뭔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기만의 역량을 갖추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어린 시기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대응 전략들은 여러 가지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인 증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상황으로서 어느 정도 그래도 상황에 맞춰서 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벤틸레이션을 시키고 이 상황이 좋은 경험을 한 번씩 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겠죠. 이 상황이 되었다가 이러한 것이 그 다음 이후에 성장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조금 자극을 받는 사람은 되었지만 그래도 없으니까 그 나름대로 그것을 이겨내고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마음속에는 이걸 돌이킬 수 없는 그 상처에 대한 부분은 마음속이든 이 생각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조금 어떤 살아가면서 어떠한 스트레스나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좀 뭔가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태어날 때 영유아기 때 스트레스가 없었던 상황, 그래서 상황이었는데 감정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 때 자극을 받고 갈등을 했지만 이 상황에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결하는 상황. 그리고 성장할 때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그걸 해소하고 이겨내는 상황. 이겨내는 상황인데 거기에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자극이 와도 그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지 하면서 스스로 이겨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렸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자극이 있어서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고민과 어떤 갈등과 이런 상황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속으로 자꾸 쏘가리를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거 아닌가 죄책감이나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는데도 표현을 못하고 억누르고 참고 억압하고 이런 상황으로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뭔가에 대해서 약간만 건드리면 뭔가 폭발할 듯한 어떤 그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 스트레스에 대한 예민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성장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뭔가 조금만 자극을 하면 뭔가 이제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가 아주 낮다고 보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사람들을 평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사람일 때 어느 정도의 자극을 줬을 때 뭔가 저 사람이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이 표현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아의 역량, 뭔가를 갖다가 인내하고 참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풀 수 있는 정도, 그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은 어느 정도에서는 좀 우울해질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뭔가 분노 폭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영향을 갖고 있다. 사람의 영향은 뭐 다 비슷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상황에서 자기 감정이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상황으로 되는 시점, 그 상황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참을성과 인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가져가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지네틱스로 들어갑니다. 유전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세로토닌, 왜 세로토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행복 호르몬은 세로토닌이고 우리의 우울증 약은 SSRI고 이런 식이 굉장히 통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세로토닌을 아주 주되게 우리가 우울증이든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을 보니까 지네틱스 자체에서 뭔가 다르더라. 세로토닌 수용체가 나오는데 SSRI의 문제점은 세로토닌 수용체가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도 이제 차이가 있고, 그것은 세로토닌의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로토닌 수용체에 붙는 SSRI만의 문제가 아니고 SSRI가 붙는 세로토닌 수용체의 유전적인 변이라든지 이런 상황도 포함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수용체의 I 타입, I 제노타입이 있고 S 제노타입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I 제노타입은 뭔가에 대해서 조금 참을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더라도 뭔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S타입인 경우에는 뭔가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상황을 많이 갖더라. 그래서 그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아이가, 우리가 성장하면서 청소년인데 뭔가 화가 난 듯한 굉장히 자극적이고 화가 난 모습의 일그러진 모습이라든지 분노감이라든지 이러한 얼굴을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일 때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뭔가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I타입의 사람이 많았고, S타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거나 놀란 반응이라든지 뭔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프로보킹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센시티제이션이 높아져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레숄드가 낮아서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쉽게 뭔가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그것이 우울증이든 불안증이든 이런 상황으로 돼서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의 하이리스크 그룹이 되더라. 그 하이리스크가 되면 그 사람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이 브레인의, 그죠? 브레인의 신경세포가 성장하는데 안 되겠죠. 우울증이 있으면 BDNF가 덜 나와서 이
신경세포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뭔가 생성을 못하고, 신경성장 인자를 못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되니까 몸의 코티졸이 높아지더라. 당연하게 이 우울증이나 이런 상황이 되면 아미그달라, 이 편도체와 해마를 통해서 하이포탈라무스로부터 HPA 엑시스를 통해서 코티졸에 영향을 주니까. 예. 그리고 디프레션이 만약 이 사람이 디프레션 우울증이 된다면은 SSRI에 잘 반응이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유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보기도 합니다.